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트럼프 어젠다 47. 지금 미국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대세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트럼프의 재선 공약이죠. 어젠다 47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가 아주 노골적으로 집약된 공약집이죠. 네, 지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1차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에 대해서 압승을 했어요. 자, 투표 결과 세부적으로 보면 6대 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은 6표를 얻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가 뉴햄프셔 주 전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서 유권자 6명이었는데 여기서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뉴햄프셔는 미국 대선의 풍향계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큰데요. 저희들도 이 특파원 할 때 뉴햄프셔 주에 대선 때마다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가서 첫 개표 결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더랬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뉴햄프셔 주의 한 시골 마을이 캐나다와 바로 접경한 지역인데 여기서는 투표와 동시에 바로 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6대 0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흥미거리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판세는 조금 이따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지역별로 조금 시차가 있어서 다른데요.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10시경에 이제 투표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헤일리가 트럼프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거의 근접하는 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당선은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로서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지금 또 막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결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다자 대결은 지금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지금 무소속 후보로 현재 경선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붙었다고 했을 경우에 바이든이 트럼프에 무려 11%포인트로 큰 폭으로 지금 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투표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트럼프의 2.0 시대, 돌아오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하는 플랜 B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어젠다 47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구글에서 어젠다 47 하면 현재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쓰는 글입니다. 그 왜 여기서 하필 47이냐? 이 대목에서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편지도 보내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차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47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7대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일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게 트럼프 어젠다 47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1대 2대 1에 붙여가는 데 반해서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렇죠. 대통령 한 번으로 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했다가
한번 떨어져서 쉬고 다시 올라가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는 제 45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46대고요. 네. 만약에 바이든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그냥 바이든은 46으로 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47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7이라는 숫자는 바이든은 택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어젠다 47. 이건 바로 트럼프만 쓸 수 있는 어떤 구호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어젠다 47 내용대로 정책을 꾸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제2기 47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대목이 에너지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보수적인 그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은 지난번하고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느냐? 물론 일각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만을 위대하게라는 그런 미국 국수주의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상 어젠더 41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방안으로서 첫 번째 안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각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에 공급하는 또는 가게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겠다. 그러면 결국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 뭐 이런 정도의 일반론으로 들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지금 정책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 기업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을 하려면 우선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이것은 기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생산 코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전부 다 철회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석연료, 천연가스, 셰일가스, 석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알래스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추가 거의 확실시, 석유 보유가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시추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풀어버리면 국제 유가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전을 더 늘리겠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IRA는 어떻게 되느냐? 이 IRA는 아예 한마디로 철폐하겠다고 어젠다 47에서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여기에 자금 정부 예산 주는 거 이거 자기가 취임하면 당일날 첫 번째로 철폐해버리겠다. 네. 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엄청난 자금 추리를 해가면서까지 미국에 회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런 산업들의 미국 진출도 나름의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보조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아예 전기차를 키워주는 것은 중국을 살리는 것이다. 네. 전기차를 육성했을 때 중국만이 전 세계에 혜택을 독식한다. 이런 얘기도 어젠다 47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 또 특히 태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전 설비 이런 것이 해상의 고래라든지 물고기를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저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신도시 10개를 건설한다. 자, 미국의 신도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아예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틈만 나면 신도시지만 사실 신도시의 규모가 미국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도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고 있는 허허벌판에 미국 전역에 신도시 10개를 짓겠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 지방 도시들의 지방 시골의 땅들이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데 돈이 안 들어갑니다. 땅을 무상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신도시 10개를 동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미국 전역에 이렇게 짓게 되면 대대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프라 건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경기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의 철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KTX나 STX 같은 게 없어요. 고속철이 없죠. 네, 자동차가 활발하게 다니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철도가 지금 낙후돼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초고속 철도도 만들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상호 관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미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붙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 최고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대목인데 네. 이 대목은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라든지 또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관세율이 굉장히 낮은 자유무역 거의 100% 자유무역에 가까운 나라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쌀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과일, 채소 이런 것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최고 관세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 관세율을 적용하니까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도 한국의 농산물 관세처럼 높이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당시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정권 시장이 휘청하고 2016년도죠. 당시에 세계 경제가 좀 휘청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내 안정이 됐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내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정책을 처음부터 강도 높게 펴나갈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의회 권력도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법원,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서 거의 6대3으로 공화당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트럼프 독재,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창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때에 아직까지 물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헤일리의 아직도 불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번 뉴햄퍼셔의 프라이머리 결과를 계기로 우리가 특히 위정자들이나 기업을 끌어가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쓰고 있는 어젠다 47 하나하나 좀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초기에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튈지 확실하게 지금 어젠다 47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승부수. 자, 중국 증시가 최근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결국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2조 위안, 우리 돈 약 372조 원을 긴급 투입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또 외국인들 특히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건데 이런 응급 처방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근데 중국이 정시 부양 대책을 융단 폭격처럼 투자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코멘트 단 한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이 곧 약 한 380조 규모 중국 돈으로 2조 위안의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이 자금을 조성해서 정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예요. 네. 자,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인위적인 부양책은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이 약 372조 원 정시 안정기금 조성과 정시 투입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이후로 NCND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침체와 주가 급락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외국 자본들이 앞다투어서 중국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372조 원의 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홍콩 정시에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ELS와 연동이 돼 있는 홍콩 H주 등이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홍콩 증시는 어제 장중에 3%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그동안에 계속 폭락을 하다가 모처럼 좀 활기를 피는 랠리 상황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국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구조 개선, 특히 외국인 자본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조처가 더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돈만 2조 위안을 푼다고 해서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중국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이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지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화 환율 피벗. 일본은행이 어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당장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 총재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정책 변화를 시사했어요. 예, 일본의 FOMC라고 불리는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행은 기존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두 가지 큰 뼈대만 추려 말씀을 올린다면 기준금리는 일본은 마이너스 0.1입니다. 단기 정책금리라고 그러지만 원래 기준금리는 단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대로 마이너스 0.1로 간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익률, 채권 수익률 곡선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YCC 정책인데 현재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일본 은행이 직접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1% 내외라는 표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가 한마디 한 얘기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해지고 있다. 정확도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은행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2% 이상 계속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통화정책을 변동하겠다, 피벗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임금이다. 현재 지금 기업은 경기가 좋아서 주가도 폭등하고 기업의 수지는 대박을 내고 있는데 임금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체들을 들어 임금을 올려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보다는 굉장히 못 미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에다 총재가 말하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임금이 좀 오르고 있고 그 임금 상승의 결과 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일본은 피벗을 할 것이다. 그럼 언제냐? 현재 지금 전문가들은 올 3월이다, 4월이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임금 협상이 대부분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만약에 기업들이 임금을 좀 더 많이 올려준다 그러면 4월 달에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변화가 오면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면 엔화가 아주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일본 엔화 환율의 피벗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에다 총재는 그러면서도 일본은 급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변하더라도 서서히 바꾸겠다. 그래서 통화정책 피벗으로 인한 시장 변동 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 대목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4월 임금 협상, 그러니까 4월 피벗 얘기가 나오는 게 3월에 임금 협상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황제 사회이사, 최근 포스코 이사회, 초호화판 이사회가 문제가 됐는데 이게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이런 사회이사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회이사라는 게 우리가 IMF 때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경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요. 네. 지금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 사회이사의 경우에 회의 한 번에 875만 원씩 주고 연간 100회 골프를 한다. 1년에 100번 골프를 하면 사흘에 한 번씩 골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리디아 고 수준으로 골프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골프 비용이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이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도 좀 제대로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의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 한 건이 0.4%밖에 안 돼요. 그럼 그냥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급기야 KTNG라는 곳에서는 미국 싱가포르의 행동주의 펀드가 사회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1조 원 가량의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이사 잘못하면요. 금화비도 받고 해서 1년에 1억 이상씩 받겠지만 소송에 걸리면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가 제기한 소송을 만약에 법원이 받아준다면 KTNG 한국담배인삼공사죠. 여기서는 사회이사 1인당 500억 원씩 토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이사 제도가 정착이 된 것도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사회이사들한테 엄청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이사 선임을 하려고 여러 군데서 지금 스카우트 제의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잘 모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이사의 권한과 책임, 의무 이것도 동시에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딸기의 저주, 국내 생산자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별로 봤을 때 농림수산품 가격, 특히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딸기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큰데요. 그래서 사과가 금사과가 됐는데 딸기는 금사과인 사과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뛰는. 그래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생산자 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품 물가, 과일 가격 때문에 물가 안정은 요원해지고 금리 인하도 더 멀어졌다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과일 가격은 천연 기상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그 또한 문제가 아니라 특히 농림수산부는 한 달 전에 우리나라 과일이 해외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해서 자랑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렇죠. 자 국내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수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안정이고 물가 관리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전 부처가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 어젠다 47, 시진핑 승부수, 엔화 환율 피벗, 황제 사회이사 그리고 딸기의 저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